숨막히는 유리창 너머 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박지하의 세상은 형광등 불빛 아래 한 뼘짜리 책상만큼이나 협소했다. 2025년 대한민국 최고 로펌 율성의 계약직 사원.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의 검은 피부색과 곱슬머리는 이곳 화려한 유리 궁궐 속에서 이질적인 얼룩과도 같았다. 입사 후 2년 그녀는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아니, 그림자보다 못한 존재였다. 그림자는 적어도 빛이 있을 때 형태라도 갖추지만 지아는 늘 희미하고 불투명한 존재로 취급받았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최첨단 빌딩의 흠집처럼 완벽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눈의 가시였다. 박지아 씨, 이 자료 복사 좀 해와요. 5부, 그리고 내 커피도. 설탕 2개, 프림 하나. 잊지 말고. 아, 그리고 복사할 때 스테이플러는 왼쪽 상단에 비뚤어지지 않게. 알았어요? 사무실의 공기를 가르며 날아온 지시는 늘 그렇듯 차가웠고 그 목소리의 주인인 이준석 실장의 눈빛에는 지아를 향한 경멸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그는 지아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지 확인하려는 듯 혹은 일부러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듯 늘 명령을 반복하거나 되물었다. 그의 말투에는 미세한 조롱이 섞여 있었고 지아는 그것을 매번 감내해야 했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익숙한 모멸감이었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속으로 주문을 외웠다. 계약 만료가 코앞이었다. 앞으로 2달, 2달만 버티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랐다. 혹은 영원히 이곳에 갇힐지도 모를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규직 전환은 꿈도 꾸지 않았다. 그저 이 계약 기간만이라도 무사히 마치고 떠나고 싶었다. 어릴 적 운동장에서 아이들은 그녀를 깜둥이, 튀기, 초코파이라 놀려댔다.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다가와 크레파스를 부러뜨렸고 함께 놀자고 다가가면 슬금슬금 피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그녀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내 잘못이 아니란다, 지아야. 저 아이들이 아직 다양한 아름다움을 볼 준비가 안 된 것뿐이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보석이란다. 언젠가 세상이 너의 진가를 알아볼 날이 올 거야.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후 그 목소리는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등불처럼 깜빡였다. 하지만 현실의 바람은 너무나 거셌다. 등불은 꺼질 듯 위태로웠고 세상은 여전히 그녀의 아름다움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다름을 공격하고 상처 입히려 들었다. 그녀의 업무 능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꼼꼼했고 성실했으며 때로는 촉망받는 정규직 변호사들보다 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방대한 자료 속의 허점을 찾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은 다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했다. 김영희 대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아를 소개할 때조차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그 외국인 친구처럼 생긴 직원이라며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이 실장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박지아 씨는 이런 간단한 것도 이해를 못하나? 역시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그의 말에는 언제나 역시 너는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회식 자리에서는 술에 취한 부장 변호사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이거 진짜 내 머리냐? 가발 아니야? 한번 당겨봐도 돼? 라고 낄낄거렸고 다른 이들은 못 본 척 외면하거나 함께 웃었다. 그럴 때마다 지아는 화장실로 달려가 뜨거운 눈물을 삼켜야 했다. 박지아 씨는 좀 더 단정할 필요가 있겠어. 여긴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니니까. 김 대표가 흘리듯 던진 말은 비수가 되어 지아의 가슴에 박혔다. 그 단정함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지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곧 너의 존재 자체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낙인이었다. 그날도 야근이었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하던 지아는 우연히 이 실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특유의 신경질적인 톤은 숨길 수 없었다. 복도 끝 탕비실에서 새어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 SJ그룹 비자금 건 말이야. 김 대표님이 이번에 확실히 처리하라고 하셨어. 내부 감사팀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 증거는 전부 완벽하게 흔적도 없이. 심장이 쿵쾅거렸다. SJ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다.
그리고 최근 그 그룹의 경영 승계 문제와 관련된 좋지 않은 소문들이 파다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지아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다 실수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이 실장의 USB를 떨어뜨렸다. 당황해서 자신의 것과 비슷한 모양의 USB와 뒤바뀐 줄도 모르고 허둥지둥 그것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그 순간 이 실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것을 그녀는 느끼지 못했다. 그는 통화를 끊고 탕비실 문을 열고 나오다 지아의 뒷모습을 잠깐 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싸늘했다. 이 실장은 노골적으로 지아의 주변을 맴돌았고 그녀의 책상을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심지어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뒤지는 듯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박지아 씨, 어제 내 책상에서 뭐 못 봤어요? 아주 중요한 파일이 들어있는 USB인데 검은색이고 심플한 디자인이야.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아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어젯밤 집에 돌아와서야 USB가 뒤바뀐 것을 알았지만 두려움에 차마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다. 간신히 평정을 가장하며 모른다고 답했지만 이 실장의 의심은 풀리지 않은 듯했다. 그의 눈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번뜩였고 지아는 그 시선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지아는 인사팀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계약 해지 통보였다. 사유는 업무 능력 미달 및 회사 기밀 유출 시도. 어이가 없었지만 항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회사 기밀 유출 시도라는 항목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꼼짝없이 당한 것이다. 이 실장의 계략임이 분명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작은 방, 창문으로 스며드는 저녁 햇살마저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가방 속에서 발견한 USB,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이 실장의 것이었다. 이 실장이 그토록 찾던 아주 중요한 파일이 들어있다는 바로 그 USB였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을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반격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떠오른 파일들, 율성 대회비, SJ그룹 내부 감사 자료, VIP 리스트, 정관계 로비 내역, 그리고 김영희 대표와 정관계 인사들을 간의 은밀한 거래 내역과 약점이 담긴 파일들까지. 지아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의 증거였고 대한민국의 추악한 권력 지형도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이 거대한 비밀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모든 것을 덮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내 잘못이 아니란다. 너는 보석이란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부당함과 차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USB를 움켜쥐었다. 이것은 어쩌면 그녀가 자신과 같은 약자들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일지도 몰랐다.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 작은 균열이라도 낼 수 있는 망치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지아는 며칠 밤낮으로 USB 안의 자료들을 분석했다. 법률 지식은 부족했지만 그녀의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과 꼼꼼함은 복잡한 자료들 속에서 핵심을 꿰뚫어 보게 했다. 김영희 대표가 어떻게 SJ그룹 최만호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돕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로비를 통해 로펌의 영향력을 키워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법이 농락당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증거는 있었지만 그것을 세상에 알릴 방법도 자신을 보호할 힘도 없었다. 이대로라면 이 실장에게 USB를 빼앗기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문득 최민준 변호사가 떠올랐다. 율성의 젊은 에이스 변호사. 냉철하고 이성적이었지만 가끔씩 지아가 곤경에 처했을 때 못 본 척 지나치지 않고 작은 도움을 건네기도 했던 사람이었다. 한 번은 지아가 이 실장의 부당한 지시로 밤늦게까지 남아 힘겹게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말없이 다가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이건 혼자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던 적이 있었다. 그의 말에는 가식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김영희 대표의 핵심 라인은 아니었지만 로펌 내부 사정에 밝았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 속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정의감을 본 적이 있었다. 지아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에게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USB 속 자료 중 일부, SJ그룹 관련 파일의 일부를 암호화하여 첨부했다. 최민준 변호사님, 당신 로펌의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당신의 양심을 위해 저를 도와주십시오. 짧지만 절박한 메시지였다. 최민준 변호사는 지아의 메일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괜히 엮여서 좋을 것 없어. 그는 지아가 보낸 암호화된 파일을 열어보고 그 내용에 경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애써 외면하려 했다. 김영희 대표의 막강한 권력과 이준석 실장의 집요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위험한 일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미 율성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해가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첨부된 자료를 검토하던 그의 눈빛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하의 절박한 호소와 증거들이 가리키는 진실의 무게가 그의 양심을 건드린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다며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순간의 뜨거운 초심을 떠올렸다. 율성에 들어온 이후 그는 현실과 타협하며 많은 것을 외면해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얼굴로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최 변호사는 지아에게 은밀히 연락했다. 공중전화를 이용한 짧은 통화였다. 박지아 씨, 메일 잘 받았습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죠. 오늘 저녁 7시 시청역 3번 출구 앞 낡은 책방 시간의 향기에서 봅시다. 주변을 잘 살피고 오세요. 그리고 그 USB 절대 아무에게도 넘기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분명했다. 그들의 위험한 동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지아는 잔뜩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최 변호사의 차분한 태도와 진심 어린 눈빛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지아는 자신이 겪었던 차별과 부당함 그리고 USB를 손에 넣게 된 경위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최 변호사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이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박지아 씨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김 대표는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실장도 보통 내기가 아니고요. 하지만 함께 해봅시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박지아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지아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김영희 대표와 이준석 실장의 감시망은 생각보다 더 촘촘했다. 지아가 해고된 후에도 그녀의 집 주변에는 의문의 검은 차량이 맴돌았고 최 변호사 역시 로펌 내에서 알 수 없는 압박감을 받기 시작했다. 중요한 사건에서 배제되거나 사소한 실수로 질책을 받는 일이 잦아졌다. 이 실장은 더욱 노골적으로 최 변호사를 떠보거나 업무적으로 방해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차단하려 했다. 최 변호사, 요즘 박지아 그 친구랑 연락하나?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 친구 회사 물건에 손을 댔다는 소문이 있던데 괜한 불똥 튀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김 대표님 심기 건드려서 좋을 거 없다는 거 잘 알 텐데. 이 실장의 경고는 섬뜩했고 그 뒤에는 김영희 대표의 차가운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는 마치 거미줄을 치듯 그들의 주변을 옥죄어오고 있었다. 지아와 최 변호사는 비밀 아지트처럼 사용하는 허름한 스터디 카페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만나 작전을 세웠다. CCTV도 없는 낡은 곳이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안전하다고 느꼈다. 김영희 대표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추가 증거, 특히 SJ그룹 최만호 회장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최 변호사는 로펌 내부망에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김 대표의 과거 사건 기록과 통화 내역, 개인 계좌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 등을 추적했고 지아는 자신의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외부 공개 자료와 USB 내용을 교차 분석하며 퍼즐 조각을 맞춰나갔다. 그녀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탐험가처럼 방대한 자료 속에서 진실의 실마리를 하나씩 엮어갔다. 그녀의 검은 피부색과 곱슬머리는 더 이상 위축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모습은 밤의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별처럼 진실을 향한 그녀의 열정을 상징하는 듯했다. 어느 날 밤
지아는 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김 대표의 개인 사무실에 다시 한번 잠입했다. 최 변호사가 해킹으로 얻어낸 정보에 따르면 김 대표는 중요한 자료들을 개인 금고에 보관하며 금고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지만 그 패턴이 그녀의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최 변호사가 외부에서 경비 시스템을 잠시 교란시키는 사이 지아는 어둠을 틈타 사무실로 들어섰다. 손에 땀을 쥔 채 어둠 속에서 김 대표의 책상 서랍과 책장 뒤편을 살피던 순간 그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뒤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김 대표의 결혼기념일로 추정되는 숫자를 입력하자 금고문이 스르륵 열렸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USB와 함께 두꺼운 장부가 들어있었다. 이것이다. 지아가 장부를 꺼내려던 순간 복도에서 이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이상해. 김 대표님 방에 불이 켜진 것 같은데 경비팀은 뭐 하는 거야? 내가 직접 다시 한번 가봐야겠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아는 간신히 장부와 USB 몇 개를 챙겨 커튼 뒤로 몸을 숨겼고 최 변호사가 기지를 발휘해 다른 층에서 일부러 화재 경보기를 울려 이 실장과 경비원들의 주의를 돌린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그들의 움직임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김 대표의 사무실은 철옹성과 같았고 이 실장의 감시는 한층 더 강화되었다. 그들은 이제 쥐덫에 걸린 생쥐 신세였다. 고립감은 지아를 짓눌렀다. 해고된 후 이전 직장 동료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녀의 연락을 피했다.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이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한 동료는 지아야 미안한데 나도 내 앞가림하기 바빠. 괜히 너랑 엮였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잖아. 김 대표님 무서운 분인 거 알잖아. 너도 그냥 조용히 살아. 라며 전화를 끊었다. 역시 저런 애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니까. 얌전히 있지. 왜 일을 만들어. 수군거리는 목소리들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새로 확보한 장부와 USB 속 파일들이 그녀를 일깨웠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더 많은 약자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지아야,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할 때도 있겠지만 절대로 내 안의 빛을 잃어서는 안 된단다.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렴.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작은 목소리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최 변호사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김 대표는 최 변호사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중요한 사건에서 그를 배제시키거나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아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압박했다. 최 변호사, 자네 요즘 일에 집중 못하는 것 같던데 혹시 뭐 딴 생각이라도 하는 건가? 자네 능력은 인정하지만 조직에 해가 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네. 자네 미래를 위해서라도 처신 잘하게. 김 대표의 차가운 시선과 부드러운 협박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지아의 용기와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대로 현실에 안주한다면 평생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지아에게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위험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옳은 일입니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어느 날 지아는 김 대표 사무실에서 가져온 USB에서 암호화된 파일을 하나 발견했다. 최신 보안 기술로 잠겨 있어 열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결국 암호를 풀어냈다. 그 안에는 김영희 대표와 SJ그룹 최만호 회장 간의 비밀 대화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다. 녹음 파일에는 SJ그룹의 불법 경영 승계 작업에 율성이 깊숙이 관여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자금을 현금과 차명 주식으로 수수했다는 내용, 그리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율성이 동원한 불법적인 방법들, 세무조사 압력,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평판 훼손, 심지어 폭력배 동원 협박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스모킹 건이었다. 하지만 파일을 여는 순간 그녀의 노트북에 설치된 감시 프로그램, 이 실장이 지아의 해고 후 그녀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몰래 설치해둔 것으로 추정이 작동하며 이 실장에게 경고 메시지와 함께 지아의 현재 위치 정보가 전송되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찾았다. 그 X.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 처리하고 USB 회수해. 깨끗하게.
이 실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지아는 노트북 화면에 뜬 경고창을 보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창밖으로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자신의 집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최 변호사에게 위험, 녹음 파일 확보, 지금 당장, 주소는 신림동 마을빌라 B1호로라는 긴급 메시지와 함께 암호화된 녹음 파일을 전송한 뒤 최소한의 소지품만 챙겨 뒷문으로 도주를 시작했다. 어두운 서울의 뒷골목, 숨막히는 추격전이 다시 벌어졌다. 지아는 과거 차별받던 시절 도망치고 숨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몸놀림으로 간신히 그들을 따돌리려 했지만 낯선 동네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이 실장과 그의 험악한 인상의 부하들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괴물처럼 길게 늘어져 지하를 덮쳐왔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얌전히 USB 내놓고 조용히 사라지면 오늘 밤 편하게 잘 수 있게 해주지. 하지만 반항하면 알지? 내 그 예쁜 얼굴, 곱슬머리 다 망가질 수도 있어. 아무도 너 같은 애 없어져도 신경 안 써. 이 실장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 물체가 들려 있었다. 지아가 마지막까지 저항하려던 순간 골목 입구에서 날카로운 차량 급정거 소리와 함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민준 변호사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들려왔다. 거기까지다. 이준석 실장. 당신들의 모든 범죄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어. 지금 즉시 투항하라. 최 변호사는 지아가 보낸 암호화된 녹음 파일의 일부를 이미 경찰 내부의 양심적인 세력, 과거 율성의 비리를 수사하려다 좌천된 경험이 있는 베테랑 형사과 접촉하여 제보한 상태였고 그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것이었다. 그의 옆에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다. 지아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고 그는 즉시 움직였던 것이다. 궁지에 몰린 이 실장은 최후의 발악으로 지아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미 상황은 역전된 후였다.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순식간에 그와 그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그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지아는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이 실장과 그의 부하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 시각 김영희 대표는 중요한 해외 투자 유치 계약을 위한 생방송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인터뷰 도중 긴급 속보로 율성 로펌의 대규모 비리 의혹과 이준석 실장의 현장 체포 소식, 그리고 SJ그룹과의 유착 관계를 암시하는 기사가 터져나오자 그녀의 표정은 급격히 굳어갔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인터뷰는 중단되었고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는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스캔들의 서막이었다. 그 순간 TV 화면에는 체포되는 이 실장의 모습과 함께 그에게서 압수된 USB와 장부의 이미지가 클로즈업되었다. 사건의 파장은 거셌다. 김영희 대표와 이준석 실장을 비롯한 율성의 핵심 관계자들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지아가 목숨 걸고 지킨 USB와 장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그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사용되었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추악한 민낯,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SJ그룹 최만호 회장 일가의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자 여론은 들끓었고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율성 게이트는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법정에서 김영희 대표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온갖 법기술을 동원하려 했지만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과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 최민준 변호사와 과거 율성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그녀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한때 대한민국 법조계를 호령했던 그녀는 초췌한 모습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재판 결과 김영희 대표는 횡령, 배임, 증거인멸 및 조작, 불법 로비, 살인교사 미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준석 실장 역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오랜 시간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율성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고 SJ그룹 역시 총수 일가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장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최만호 회장 또한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판결은 국민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지만 이미 깊어진 불신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지아는 모든 것이 끝난 후 한동안 깊은 무력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낯선 사람의 시선에도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동시에 일부 극단적인 세력으로부터 악의적인 비난과 협박을 받기도 했다. 나라 망신시키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식의 인종차별적인 악플도 견뎌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최민준 변호사는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지했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지아의 용기 덕분에 자신도 변호사로서의 초심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최 변호사는 율성을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작은 공익 변호사 사무실 청론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지아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지만 지아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식을 바꾸는 일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지아의 용기 있는 행동은 사회에 큰 환향을 일으켰다. 특히 한국 사회 내 소수자차 차별 문제와 직장 내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저는 단지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누구도 피부색이나 배경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하찮은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녀의 떨리지만 단호했던 목소리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귓가에 맴돌았다. 국회에서는 박지아 법이라는 이름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금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고 시민사회에서는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몇 년 후 지아는 작은 인권단체 함께 걷는 길의 상담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을 자양분 삼아 더욱 강인해졌고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예전처럼 위축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상처가 남긴 그늘 대신 따뜻하고 당당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 한쪽 벽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그려주신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어우러져 피어있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 그림은 마치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하는 듯했다. 가끔씩 힘들 때면 그녀는 그 그림을 보며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세상이 아직 너의 아름다움을 볼 준비가 안 된 것뿐이야. 하지만 지아야, 너는 세상을 준비시킬 수 있단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의 용기 있는 발걸음이 함께 걷는 발걸음들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킨다는 것을. 어느 맑은 봄날, 지아는 자신이 기획한 다름을 넘어 함께라는 주제의 강연을 마치고 강당을 나서다 우연히 최민준 변호사와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정론에서 정의를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고 지아의 강연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어 참석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서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깊은 신뢰와 끈끈한 동지애가 담겨 있었다. 헤어지기 전 최 변호사가 말했다. 지아 씨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세상은 불공평한 구석이 많지만 그래도 지아 씨 같은 분들이 있어서 희망을 봅니다. 오늘 강연도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지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도 변호사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다시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묵직한 책임감과 꺼지지 않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날갯짓이 만들어낸 변화의 바람은
이미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틔우고 있을 터였다.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드높았고 그 하늘 아래 지아는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서 있었다. 그녀의 검은 피부는 더 이상 차별의 낙인이 아니라 강인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와 함께 걷고자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있었다.